수출이라든지 원자재 부담이 있는 제조업들보다는 비제조업, 비인플레 관련주들을 시장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뭐랄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섹터주들, 그런 쪽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아니다라면은 뭐 수급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기는 하다. 안 좋게 발표되지만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은 그 1분기 안 좋았던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의 금리 스탠스와 긴축 스탠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대형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뒷심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좀 정책 수혜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단기 강하게 좀 올라온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지수 관련주들은 너무 약했어요. 제가 아까 장중에 한번 봤었는데 코스피 시총 10위권 이내에서 카카오 빼놓고는 다 외국인들 매도했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12위권까지 봤는데도 다 올매도.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도 워낙 급등해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또 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뭐 이렇잖아요. 이번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뭐 한 25bp에도 5월 달에는 50bp다. 왜냐면 그러게요. 네, 그래서 미국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상 7.9%. 네네네. 예상치로는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40년 만에 뭐 가장 높은 수치라 그러니까 시장이 결론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요번에는 좀 참지만 5월 달에는 가파르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시장도 예전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되게 소비주들이라든지 가치주들이라든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가고 성장주들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요번에 조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시장이 좀 약간 비틀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체로 지금 대형주들 단으로 공격적인 매도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장세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낙폭 과대의 어떤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좀 시장의 되돌림으로 봐야 될지, 이것도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이거 대선 끝나고 나온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급등도 네네. 보면은 예전서부터 나왔잖아요. 대선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반등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가 엄청 많이 빠지긴 했었잖아요. 엄청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선 당선인이 이제 추구하는 공약 안에 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주려고 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건설은 뭐 누구나 다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말씀 주셨던 대로 원전주는 좀 미리 움직이고 있었고,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러시아 문제 터지면서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건설주도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이미 올라가고 있었던 차였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정도만 좀 낙폭과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시작됐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출이라든지 원자재 부담이 있는 제조업들보다는 비제조업, 비인플레 관련주들을 시장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형주들의 빈자리를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것들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진 효과 느낌?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 보시면은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반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본인 거는 맨날 빠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급적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플러스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었고, 기본적으로 시장의 돈이 유동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또 내지는 기관 성향의 종목들, 그다음에 뭐 약간 세력형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뭐 하다못해 지금 보면 이제 뭐 바이오 섹터주들도 낙폭과대주들로 일정 부분 올라온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면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팔식이냐 안 팔식이냐,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팔식이, 중기적으로는 정책 관련주는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 종목을 좀 약간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 구간. 사실 오늘 좀 느낌이
원전주들도 약간 좀 피크 치듯이 되게 급등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올랐죠.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뭐 상한가 치고 난리 났죠. 그 중소형 건설사들 가고 나니까 그다음에 건자재 어제 가구 섹터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 섹터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도 또 많이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저기 인천 쪽에서는 이제 제2경인고속도로인가 거기를 약간 지하화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뭐 동아지질 같이 이렇게 터널링하는 회사라든지 다른 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설 기계 섹터들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원래 1등이 가고 나면 2등, 3등 막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뭐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섹터주들 그런 쪽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가 아니다라면은 뭐 수급 좀 보시면서 기술적인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순환매 혹은 뭐 테마주 형태의 어떤 장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주기가 생명력이 짧으니까 네네. 지금은 쫓아가는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섹터별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지수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보다 오버된 종목들, 아웃퍼포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을 슬슬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도 같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뭐 광물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오늘 뭐 반도체 왜 빠졌어요? 반도체 소재가 공급이 잘 안 되고 가스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급단이 건드려진 종목들 특히 보세요. 지금 철강 가격도 엄청 높죠. 그다음에 유가 높죠. 그다음에 곡물가도 많이 올라갔죠. 비철금속도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환율도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뭔가 수입을 해서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나라인데 제조를 하려고 뭔가 수입하려고 하는데 수입이 잘 안 돼. 근데 수입 단가도 올라가. 그죠?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러시아 상황 때문에 팔기도 애매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당연히 시장이 지금 선택하는 게 맞겠고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을 뭐 수혜주들 뭐 이러면서 올라온 것들 고민해 보세요. 건설주가 정책 수혜라 그러면서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랐죠. 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뭐 GS건설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정책 수혜주들이라고 대형주들 올라가고 쪼만한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뭐 광급공사도 하고 뭐 특수한 그런 것들도 하는 그런 건설사도 오늘 뭐 상한가 간 것도 많아요. 어제는 뭐 삼부토건 상한가, 오늘은 뭐 이화공영 상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건설주들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목재라든지 이런 단가가 올라가면 원가 부담이 100% 생겨요. 그 다음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생각해서 와 수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수혜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공급 가격을 낮춰야 되는 입장의 정부라면은 당연히 건설사들한테 캡을 씌우려고 할 거란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근데 원가 부담까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남는 게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 작은 중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뭐 최근에 유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후판 가격 올라가고 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돈은 뭐 2, 3년 뒤에 들어와요. 결론적으로는 수혜라는 이렇게 뭔가 그림을 그럴싸하게 그려놓고 와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익 볼 회사들이 별로 없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뭐 가격 계속 올라가니까 부품 가격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수혜 본다는 쪽들이 이제 뭐 정유사들 뭐 정제마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쪽은 오히려 또 지금 그런 상태고 화학주들은 뭐 당연히 피해 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은 지금 막 수혜라고 오르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보면 원전주들은 좀 수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원전도 마찬가지인 게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뭐 있는 것들을 좀 내구 연한을 늘리거나 뭐 앞으로 뭐 더 추가로 짓는 것들도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누군가한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없지만 최악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올랐다라면은 일정 부분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뭐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다음 주 초반이라도 분명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와 했던 부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올라놓고 나서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익은 없지만 유가 강세라든지 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이번 정책 수혜와 함께 맞물려서 단기 급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이 못 따라가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로 하든 문제는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기업들의 실적, 경기 둔화 이거는 맞아요. 뻔히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김영익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4월 달에 1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됐을 때가 상당히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일정 부분 좀 동의가 되지 않아요?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말씀은 맞긴 해요.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한 종목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는 4월, 5월 달이 되면은 1분기 실적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지금. 그죠?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출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품 원가보다 사실 4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가장 안 좋았던 게 물류비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원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뭐 지금 이제 물류 같은 경우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맞지 않게 이제 공급단에서 뭐가 안 들어와서 못 만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1분기 실적에서 쇼크가 안 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원자재랑 전혀 상관없는 비인플레 관련주들. 그게 뭐 이제 엔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비인플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김영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쇼크가 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 논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그거에 맞춰서 1분기 기업 실적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반영해서 100이라면은 한 70 정도로 예상을 할 거고 그거에서 많이 빠졌을 때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게 이제 또 그게 정답.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컨센서스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상당히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게 정답. 왜냐하면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기 나서시죠, 직접? 그럴까요? 네. 뭐 해설위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모든 악플을 틀려서 다 맞고. 아,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항상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 더 안 좋았을 때 그렇게 주가가 반응하는 거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에 부합하게 나오면 주가는 반응하지 않아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 오 서프라이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지만 오히려 저는 4월 달이나 5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안 좋게 발표되지만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은 그 1분기 안 좋았던 거에 반응하지 않는다. 1분기 안 좋았던 거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들고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2분기, 3분기 좋아질 거에 대한 전망에 반응을 한다. 그때 바로 우리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시작이 된다? 선반영? 미리 움직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은 이미 버린 카드라고 보는 거겠죠. 그 해당되는 섹터주들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 뭐랄까요? 긍정적인 뉴스들,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더 찾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봐요. 하여튼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게 진짜 이렇게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은 되게 진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가끔 이런 생각, 내가 주식을 들고 있고 내가 이 주식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맞아. 만약에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어. 맞아요. 그럼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보였을 때 어떨까?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박 부장님이 괜찮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분들도 있거든.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근데 여태까지 주식시장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진 적도 있지만 길게 보면 다 우상향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분명히 부침은 있었었지만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장 상황을 저쪽에선 전쟁 나 있어, 뭐 물가 난리가 났어, 유가가 미쳤어, 막 이렇잖아요. 지금 뭐 광물이 없대, 러시아가 열받아서 뭐 수출도 안 한대.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다 급락을 했어. 우리나라 뭐 자동차 완전히 미쳤어. 만들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고 2차 전지 다 폭락이 하면 주식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는 맞아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럴 때가 기회였던 거는 맞기는 그러니까 하거든요. 또 공포에 매수하라. 또 제가 저희 집 앞에 기름이 좀 싼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딱 기름을 넣었는데 제가 1,805원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1,855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 또 금방 올랐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러 갔다가 친구네 집이 이제 경기도인데 용인인데 거기서 오는데 거기 1,85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 만땅 채워야 되겠다. 기름값 더 올라갈 것 같다. 5원 싸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만땅 채웠어요. 만땅 채우고 룰루랄라 막 이렇게 왔는데 그날 밤에 유가가 10몇 프로 막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폭락을 해서 12%가. 그래서 내가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러면서 하필이면 내가 꼭제 기름을 만땅 넣었네. 근데 사실 뭐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서 그 다음날 퇴근을 하고 오는데 우리 집 앞에 기름집이 빠졌을 줄 알았는데 1,950원인 거예요. 더 올랐네. 그래서 내가 아유 잘 넣었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뭐랄까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한 선택일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선택이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난 잘 선택했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게 세상사예요. 저 예전에 현대차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27만 원까지 올라갈 때 제가 계속 막 23만 원에도 팔고 막 25만 원에도 팔고 계속 팔았어요. 그랬더니 저랑 친한 고객분인데 야, 왜 자꾸 팔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지금 내렸는데 지금 16만 원대까지 내려오니까 그때는 분명히 욕먹을 짓이었었는데 판 게 지금은 또 잘 판 것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점 타이밍에 따라서 다른 거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봐요. 다만 근데 저 요새 와서 조금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는 좀 대형주가 좀 많이 초반에는 좀 힘들 것 같은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FOMC 회의도 있고 지금 유럽도 지금 6월 달부터 바로 긴축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이번에 금리는 동결했죠. 네, 금리는 동결했지만 6월까지는 자산 매입을 다 마무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사실 러시아 때문에 많이 타격을 입었는데도 그 정도로 그렇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고민을 유럽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이거 조삼모사지 뭐 요번에 50bp 안 됐다가 25bp 하지만 5월달에 또 50bp 하잖아요. 짜증나게 5월달로 또 불확실성이 이연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때는 뭔가 지금의 금리 인상 트렌드, 그다음에 긴축 정책에 대한 트렌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적응을 해나가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주 맞았다 적응했다 했는데 러시아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밀려나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의 금리 스탠스와 긴축 스탠스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 대형주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 사이 동안에 정말 개별 종목 랠리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개별 종목 장세지만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아주 소형주, 뭐 개별주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시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1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그때까지 5월달 그때까지가 좀 대형주들의 순환 시대. 하지만 지금이 가장 좀 암흑이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은 조금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을, 사실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러면 팔고 그 트레이딩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의문도 들고. 네. 지난번에 한번 바닥에서 종목 교체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타이밍이 뺏겼어요. 그럼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종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타이밍이 지났어요. 왜냐면 이 종목들이 이미 다 막 많이 한 올랐으니까. 30%, 50%씩 오른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는 그때보다 지금 더 빠져버리고 빠져 있었던 개별주, 중소형주들은 다 급등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걸 팔아서 이걸 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비싸졌네. 그래서 매칭이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지금 이걸 팔아서 이걸로 지금 바꾸기에는 타이밍적으로 약간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개별 종목을 좀 발굴할 수 있다라면은 일정 부분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힘들어졌으면, 그러니까 내가 파는 시점을 좀 뒤로 늦춰 본다면, 예를 들어서 6개월 후, 1년 후, 지금 네. 바로 지금 당장의 어떤 주가 때문에 고민하는 네, 거니까 네, 네. 1년 후, 2년 후, 3년 후로 시점을 좀 넓히면 네. 그러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결국에는 내가 손해 보지 않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본의 아닌 장기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원래 그렇잖아요. 물리면 장기 투자, 수익 나면 그냥 바로 단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래도 우리 박 부장님도 수십 년 증권 생활을 해오셨으니까 이러한 논리가 지금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보더라도 맞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하루하루 내가 지금 30% 40% 많이 난 거 보면 난 눈물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 주린이 분들.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래 보지 말고 덮어서 1년 후 2년 후 지나면 손실이 많이 돼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얘기 해드렸죠. 절대 손절하지 않는 제 친구. 돈 생기면 빠지는 거 많이 빠지면 거기다 갖다 더 투입하는 제 친구. 절대 손실 나지 않아서. 무조건 수익 내고 나와요. 걔는. 그래서 대단하다 제가 그러거든요. 걔는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기다렸다가 돈 생기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많이 빠졌을 때는 더 사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꼭 내고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업을 믿는다라면 뭐 지금 더 추가로 매수할 돈이 없다라면 버티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자금이 있다라면은 바닥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터닝하는 기운이 보여질 때는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종목들도 사이클이 있어요. 저희가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주식 이론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어요. 뭐 키친 파동, 뭐 주글라 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동들이 있는데 뭐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파동들이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 의하면 아무리 그지 같은 종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빠진 종목도 3년 안에는 꼭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종목을 보면서 패턴을 좀 공부해 보시면 아, 이 종목이 몇 년 단위로 급등을 하더라라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조금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힘든 게 자동차고 제일 힘든 게 IT고 제일 힘든 게 반도체고 제일 힘든 게 또 화학주고 이러잖아요. 이게 또 어느 순간 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돈이 들어와요. 제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오면 소비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를 계속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실적은 맨날 사상 최고치가 나오는데 주가는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왜 안 갔겠어요? 그 종목이 안 좋아서 안 간 게 아니라 시장이 그때는 유동성이 좀 있어가지고 계속 뭐 메타버스니 게임이니 뭐 NFT니 이런 성장주들이 막 마지막 급등 피날레를 막 할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가치주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랑 뭐 똑같은데 주가는 바닥에서 이미 막 20, 30%씩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장이 그 종목들만 선택을 하고 그 종목들만 열광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가치주란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선호하는 시장의 돈의 흐름이 그걸 쫓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망가진 성장주도 시간을 기다리면 돌아온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실적 장세 다음에 역금융 장세, 뭐 역금융 장세 다음에 뭐 역시적 장세, 그 다음에 뭐 금융 장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게 뭐 일본에 이제 뭐 사케다라고 있어요. 무라카미 사케다, 뭐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4개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라고 치면 이제 역금융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들로 가다가 이제 가치주, 이제 역금융에서 실적주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장세인데 방금 그 성장주는 한 타임, 두 타임 돌면 오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동차랑 반도체가 힘든 건 맞는데 그게 정말로 소비주의 최고봉인 섹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러시아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그러져서 시장에 뭔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는데 좀 살아볼만 했는데 다시 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 종목들도 결국은 기다리면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물탈 자금이 없으면
보유를 좀 지금은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뭐 다른 종목으로 일부 이동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은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해보실 수는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